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화이트예요. 올 화이트, 쌍둥이 같은 느낌으로 또 다른 화이트의 주인공 박의진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셋 다 화이트니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보시죠. 네, 5위는 유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로 알려진 유담 씨가요, 국립인천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젊은 나이 전임 교원이 된 만큼 그 의미와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유담 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학사, 그리고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인천대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돼 국제경영 과목을 맡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담 씨는 지난 2016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치인의 딸로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또렷한 외모로 눈길을 끌며 일명 국민 장인이라는 말까지 유행했는데 이후에는 공개석상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네, 유담 씨 사진을 다시 봐도 진짜 예쁘긴 예쁜 것 같아요. 목도 길고. 맞아요. 저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과거에도 28세 전임 교수 채용 이력이 있었다. 최연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의 자녀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 것은 사실이죠. 네,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구 업적이 있다면 당연히 자격을 갖춘 인재는 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정치적 배경이 없는 인물이라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동시에 존재합니다. 또 논란이 주목을 만든 구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유담 씨가 교수로서 어떤 수업을 만들고 또 어떤 연구를 쌓아갈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평가는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정치인의 딸이 아니라 교육자 유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로블록스입니다. 조금 생소한 키워드인데 이게 전 세계 10대들의 놀이터로 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로블록스가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화제였던 것 같아요. 네, 8월 1일부터 17일까지 판교에서 진행된 로블록스 팝업 스토어에는 무려 1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장에선 인기 게임 그로워 가든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한정판 굿즈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젠지 세대인 10대에게 더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로블록스는 올해 2분기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억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로워 가든은 10억 방문을 가장 빠르게 달성한 게임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간단한 조작과 정원 꾸미기 요소로 힐링 콘텐츠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직접 게임을 이렇게 만들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플랫폼으로는 알려졌지만 실제 사용자의 60% 이상이 13세 이상으로 세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네, 최근엔 플랫폼 안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이용자들은 가상 상점에서 반스 티셔츠나 또 로블록스 피규어 같은 현실 굿즈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과 현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상거래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중 청소년 비율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 보호나 콘텐츠 필터링 같은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합니다. 로블록스 측은 최근 AI 기반 연령 인증 기술을 도입해 신뢰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네, 게임을 넘어서 교육과 또 이제 상거래 콘텐츠 플랫폼으로 점점 진화 중인 로블록스입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 흥행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이용자층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린입니다. 사랑했잖아, 또 시간을 거슬러 같은 명곡으로 유명한 가수 린 씨가요, 이혼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는데, MC 더 맥스 보컬 이수와의 이혼 발표는 지난 23일 소속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충분한 대화를 나눈 끝에 또 어느 한쪽의 귀책 사유 없이 원만한 합의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린과 이수는 2014년에 결혼해 10년 넘게 함께했고 지난해엔 듀엣 앨범까지 발표하며 부부가 음악적 호흡을 이어왔던 만큼 이번 결말은 팬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친한 동료로 지낸 두 사람은요, 이후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각자의 활동은 변동 없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수의 과거 사회적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요, 이별 소식에 대한 반응은 다소 복합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이수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로 대중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린이 SNS를 통해 본질은 사랑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옹호성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 린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정정했지만 이와 같은 배경이 재조명되며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이혼 건수는 약 9만 3천 건, 특히 결혼 1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린과 이수의 결정 역시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결혼 10년 이상을 황혼 이혼이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사실 그 기간조차도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요새 린 씨의 사랑했잖아라는 곡을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듣고 있는데요. 두 분의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요새 이혼이라는 선택이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귀멸의 칼날입니다.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지난 20일 국내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면서 화제였습니다. 네, 이번 극장판은 개봉 주말 사흘 동안 약 1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닷새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가장 빠른 흥행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사전 예매량만 92만 장을 넘기며 국내 흥행 1위 애니메이션인 스즈메의 문단속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제작은 극장판 연출로 잘 알려진 유포터블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고전적인 만화를 시네마틱한 액션으로 구현해서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캐릭터 간 감정선도 세심하게 포착해서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 영화 예매하려고 CGV 앱을 들어갔더니 귀멸의 칼날이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다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관객 수가 몰릴 수밖에 없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또 반응도 뜨거운데요. 귀멸의 칼날 시리즈는 현재 누적 판매량 2억 2천만 부를 돌파했고 이번 극장판은 아시아 7개국 박스 오피스를 석권하며 글로벌 수익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북미 개봉도 예정되어 있어 흥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OTT와 SNS도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팬덤 중심의 초기 반응이 빠르게 퍼지면서 콘텐츠가 플랫폼을 타고 대중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인데요. 시청자 리뷰와 하이라이트 영상이 바이럴처럼 소비되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러한 비슷한 흐름은 이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스즈메의 문단속, 너의 이름은, 진격의 거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극장판은 이제 전 세계 관객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귀멸의 칼날이 단 5년 만에 완결된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상업적 반복보다도 서사의 완성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의 현재형을 보여주는 귀멸의 칼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관객들이 이제 유입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1위는 김종국 씨입니다. 김종국 씨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런닝맨 방송 말미에 깜짝 공개된 자필 편지를 통해서 결혼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네, 24일 방영된 런닝맨은 타깃 시청률 1.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유재석 씨가 왜 결혼 발표를 이렇게 하냐며 김종국 씨를 놀리는 장면까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종국 씨는 앨범보다 반쪽을 만들었다는 팬들에게 유쾌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신혼여행은 일정 조율 후 떠날 예정입니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종국 씨가 부럽네요. 드디어 가셨어요, 장가를. 드디어. 결혼 발표 이후 과거 송지효 씨가 했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에 런닝맨에서 이런 말을 했었대요. 종국 오빠가 웃음이 많아졌다.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힌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티즌들이 지효의 촉이 정확했다. 이런 반응이 있죠. 네, SNS에서는 예비 신부의 직업이나 출신을 둘러싼 추측성 글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 측은 사생활은 밝힐 계획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국 씨는 데뷔 30주년을 맞은 해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랜 시간 솔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만큼 이번 발표는 방송가와 팬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가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김종국 씨의 말처럼 드디어 그분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이혼과 결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도로 한복판에서 깜짝 놀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유히 걸어가는 악어 한 마리. 그런데 꼬리가 뭉툭하게 잘려있죠. 겉으로 보기엔 다친 듯 했지만 놀랍게도 악어는 도마뱀처럼 몇 년에 걸쳐 꼬리를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역 악어들은 모터보트 사고를 당하거나 수컷끼리 싸우다가 꼬리를 잃는 일이 흔하다고 하네요.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꼬리 없는 악어를 만난 운전자들은 길을 잃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떻게 악어가 꼬리가 잘려 있어요. 어때요? 저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꼬리가 잘려서 그런지 느릿느릿하고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거북이 같은 그런 악어를 저희가 봤습니다. 요새 아픈 동물들이 참 많아요. 자, 지난 한 주 해외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화제였는지 알아봅니다. 5위부터 보시죠. 제임스 돕스입니다. 조금 생소한 인물인데 이분은 미국 기독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별세했죠. 네, 제임스 돕슨 박사는 미국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창립자로서요. 지난 21일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짧은 병화 끝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동료와 지인들은 그의 신념과 리더십이 전 세계 가정의 가치관을 바꿨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실제로 돕슨 박사는 가족과 신앙 또 그 문화 전반에 걸쳐 담대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보수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라디오 진행자이죠. 에릭 메탁사스 역시 그의 믿음을 공공 영역으로 이끈 영웅이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주를 마쳤다고 추모했는데요.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인 만큼 이번 별세 소식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신앙인과 또 학계까지 크게 회자된 겁니다. 네, 제임스 돕스 박사는요, 1977년 포커스 온 더 패밀리를 창립했습니다. 수천 개의 라디오 방송국에 이 프로그램을 송출했고요. 또 2010년엔 제임스 돕슨 가족 연구소를 만들어서 패밀리 토크라는 라디오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아래서 가족 간의 결집, 응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인 거죠. 네, 또 레이건 행정부 시절 청소년 범죄 예방, 아동 납치 대응, 10대 임신 문제 등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생명 존엄성,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며 보수적 가치관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그는 낙태 반대 또 전통적 결혼 옹호 같은 보수 의제를 꾸준히 강조하면서 미국 보수 진영의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해당 라디오에 자주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돕슨 박사의 목소리는 단순한 신앙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미국의 보수의 상징, 어떤 가족주의의 상징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존 볼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인사인데요. 당시 안보보좌관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FBI가 전격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네, FBI는 지난 22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볼턴이 기밀 정보를 불법 소지하거나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특히 그가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한 기밀 유출 의혹만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과 이란 문제로 갈등하다가 경질된 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이 사실상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이 커진 겁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보수 언론 또 주요 매체들도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다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 역시 FBI가 보복의 도구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서평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쟁점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수사가 FBI 국장 캐시 파텔의 블랙리스트 논란과도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볼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전직 관리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자 명단이 사실상 정적 리스트가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된 겁니다. 네, 가디언은 명단 속 인물 중 이미 5명이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볼턴을 비애국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SNS에서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사적인 감정을 정말 마구마구 표출합니다. 가끔 보면 정말 신기한데요. 이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압수수색은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법 취주의 신뢰 문제까지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신뢰와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키워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메넨데스 형제입니다. 1980년대 미국을 뒤흔든 정말 엄청난 범죄가 있었죠. 이 2명의 형제가 부모를 이제 살해한 사건의 당사자들인데요. 최근 동생 에릭 멘데즈의 가석방이 거부되면서 다시 한번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죠. 네, 사건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21세였던 라일과 18세였던 에릭은 부유한 부모를 총으로 살해했는데요. 형제는 학대에 시달린 끝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에게 유산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결국 6년의 재판 끝에 두 형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법원이 형량을 조절하면서 또 35년을 복역한 이들에게 가석방 신청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심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줘서 이 범죄 사건을 쇼츠로 계속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에릭 멘데즈의 가석방 심사가 이번에도 결국 불허됐다는 건데 어떤 이유로 불허가 됐을까요? 네, 결정적인 이유로는요, 교도소 내에서의 문제 행위였습니다. 에릭은 수감 생활 중 휴대전화 불법 사용, 마약 밀반입, 폭력 사건 등 규율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요. 위원회는 공공안전에 여전히 위험하다며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네, 특히 어머니까지 살해한 범행 성격을 더욱 무겁게 본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위원회는 18세였던 당시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며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결국 에릭은 3년 뒤에나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메넨데즈 형제는 줄곧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범행의 배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호세로부터의 심각한 폭행과 통제, 그리고 어머니의 방조와 무관심이 있었다는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는데요. 형제는 이런 환경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향변해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 유튜브 관련된 쇼츠를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면 그렇게 대놓고 총으로 살해하지 않고 뭔가 교묘한 방법을 썼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진실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부모 살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3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2위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프랭크 카프리오입니다. 이분 제가 좋아했던 분이신데요. 따뜻한 판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판사입니다. 최근 그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모가 잇따르고 있네요. 네, 카프리오 판사는 교통 위반이나 경미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사정을 먼저 살펴보며 공감 어린 판결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아들을 잃은 여성의 벌금을 면제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청년의 위반을 눈감아주는 모습이 방송과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라는 별칭까지 얻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가 출연했던 지옥 프로그램 프로비던스에 잡히다는 유튜브와 SNS에서 수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판결 장면마다 유머와 또 따뜻함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법정이 무겁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저도 이분을 쇼츠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짜 많이 보셨죠. 네, 이분 네. 진짜 유명하잖아요. 우리 MZ세대는 다 아는 그 판사 아저씨인데 옆집 할아버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카프리오 판사의 별세 소식은 단순히 한 인물의 부고가 아니라 법은 공감과 연민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남겼다고 봅니다. 네, 그는 1936년 미국 프로비던스에서 태어나 교사로 일하다가 뒤늦게 법학을 공부해 판사가 됐습니다. 1985년부터 수석 판사로 오랜 시간 재직했고요. 2023년 은퇴하기 전까지 40년 가까이 현직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정의는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지켜본 가족들도 그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연민은 전 세계로 퍼졌다. 우리가 좋은 일을 이어가는 한 그의 유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모 열기는 단순히 유명 인사를 기리는 게 아니라 그의 따뜻한 정신을 함께 이어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법조인 이상으로 기억될 것 같은 이 판사님. 한 사람의 친절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조금 독특한 단어죠. 크래커배럴 새 로고,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미국 남부 가정식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의 이름입니다. 레스토랑 체인이 새 브랜드 이미지를 발표했는데 로고가 바뀐 게 구글 트렌드에서 200만 건 이상 검색이 된 겁니다. 네, 크래커배럴은 오랜 시간 나무통 옆에 앉아있는 노인의 그림을 로고에 담아 시골의 따뜻한 정치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로고에서 그 인물이 사라지고 글자만 남은 단순한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회사는 이를 전통은 지키되 더 현대적이고 간결한 이미지를 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제는 아늑함과 소박함이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X 등에서는 로고를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심지어 일부는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오래된 고객층일수록 정체성을 잃었다는 아쉬움까지 크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브랜드 로고 하나 바뀌었다고 200만 건이 검색이 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라 고객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감성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리브랜딩을 정치적 문화적 신호로 해석하는 어떤 보수층의 강한 반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공개적 언급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도 바이럴 영상과 수만 건의 반응이 쏟아졌고요. 실제로 회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실물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로고 변경 이슈가 단숨에 200만 건 이상 검색어로 오르며 1위 키워드가 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이 소유하는 자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크래커배럴처럼 세대를 이어온 레거시 브랜드의 경우 새로움과 동시에 유산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은 그 균형을 놓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커배럴 측은 여전히 고객의 사랑받는 가치들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변화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장 리모델링과 메뉴 개선을 통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 변화가 성공적인 리브랜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고객 이탈로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크라커베럴의 새 로고 공개 소식은 단순히 디자인 변경을 넘어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와 고객의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 기업이 변화될 때 겪는 갈등까지 보여준 사례인데요. 참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렵다, 디자인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와 감정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 트렌드와 이슈, 데이터를 통해서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